안녕하세요. 하이킹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불편한 진실은 알려지지 않는다 라고 하고 이제 끝냈죠. 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건데 코끼리 말뚝 이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코끼리 말뚝 이론 들어보셨나요? 서커스단 같은 데 보면 코끼리들이 이렇게 많아요. 코끼리 갖고 이제 막 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에요. 길들이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새끼 코끼리일 때부터 이렇게 말뚝을 박아 놓습니다. 발목에다가 채워서 박아놔요. 힘이 없는 새끼 코끼리는 막 이렇게 안간힘을 써요. 한번 탈출해 보겠다고. 근데 안 되죠. 안 돼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네, 이거 불편한 줄 알았는데 안 해도 사람들이 계속 먹을 걸 갖다 주네. 그냥 이거 먹고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도 살만하네?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되고 성체가 된 코끼리는 힘이 엄청 세죠. 초식동물인데 힘이 엄청 세지만 그 말뚝을 뽑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이미 여기에 익숙해졌고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해요. 하지 않는 거랑 못하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못합니다. 그리고 말뚝을 빼줘도 어디 가지 않아요. 그냥 평생 서커스단에서 살아요. 이게 말뚝 이론입니다. 코끼리 말뚝 이론. 근데 요거를 저는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새끼 코끼리가 청년, 나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뚝을 이게 이제 뭐 행복주택, 뭐 신혼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냥 정부가 정해놓은 그런 소득 구간, 자산 구간 이런 거에서 이렇게 매여 살지 말고 이런 말뚝에 매여 살지 말고 뭐 풍요 속 빈 곳만 돌리지 말고 네 주는 것만 받아먹지 말고 이렇게 좀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 물론 뭐 현실이 녹록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쉽지 않은 거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쉽다는 말은 아니에요. 쉽다는 말이 아니라 어렵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네, 가까운 북한만 보더라도 어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되거든요. 안 돼요. 동남아 안 되는 데 너무 많아요. 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데가 많다고요. 네,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 노력을 더 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네, 우리 요즘 뭐 이렇게 젊은 분들 다 아시는 뭐 빠니보트 이런 분들 아시지 않나요? 중소기업 다니다가 퇴사하고 그냥 그 돈 갖고 유튜브 시작해서 지금 엄청 커졌어요. 엄청 커졌어. 엄청난 인플루언서 됐어요. 네. 가상세계 인플루언서 아니에요. 그분 진짜 엄청난 인플루언서 됐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말뚝을 채우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지난 시간 해가지고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보면 그래 넌 어땠는데 넌 어땠는데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스스로 말뚝을 채우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볼게요. 네, 오늘은 저라는 사람에 대한 저의 이야기, 여러분들과 동등한 입장에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임대주택에서 컸습니다. 네, 한부모 가정에서
임대주택에서 저도 컸죠. 네. 사실 조금 저한테 마음의 상처라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이야기하는 거고, 언제부터냐면 11살 때부터 29살까지. 네. 11살부터 29살까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부모 가정, 아까 1순위죠? 1순위, 한부모 가정 1순위인 곳에서 임대주택으로 살았어요. 네. 그렇고 저도 선택의 기로에 섰겠죠. 그 나이를 거쳤으니까. 그래서 보면 제가 14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14년도에 결혼 전까지 어머니랑 같이 임대 아파트에 거주를 했어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가 사실 주는 아까 여태까지 불편한 진실만 얘기를 했는데 달콤함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달달한지 진짜 너무 잘 알아요. 네. 때 되면 도배해줘요. 무상입니다. 장판도 해줘요. 무상입니다. 네. 싱크대 때 되면 그냥 갈아줘요. 무상입니다. 샤시 갈아줍니다. 무상이에요. 전부 다 무상이에요. 우리가 집 안에서 생활할 때 삶의 질이 높여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해줘요. 너무 좋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좋은 걸 어머니한테 평생 살라고 했어요. 네, 네,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우리 이거 마치 우리 거인 것처럼 착각하고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엄마한테 나 결혼해서 출가를 해도 엄마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네. 좀 그랬던 자식이에요. 좀 못난 자식이죠. 네. 그랬던 자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이제 등기권리증, 뭐 이렇게 영수증 이렇게 했는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하고 있고 경매 낙찰을 좀 이렇게 하고 경매 교육도 한다고 했잖아요. 경매 낙찰을 받으면 저는 이렇게 영수증을 줘요. 법원에서 A4 용지로 좀 허접하게 저렇게 그냥 줍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꿀단지 같은 정말 너무 좋은 그걸 알면서도 임대주택의 맛을 아는데 저희 부부는 이 무주택자의 함정, 이 타이틀을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2016년도에 흔히 말하는 영끌로 내 집 마련했습니다. 영끌로 했어요. 네. 영끌로 거의 한 90% 대출 받아서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원금하고 막 이자를 막 열심히 갚아 나갔어요. 이걸 저희는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는 길이었습니다. 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90%를 대출을 받고 집을 사버리니까 원금하고 이자가 너무 큰 거예요. 네,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쁜 쓰레기를 사 모을 수가 없었고 뭐 차를 바꾼다든지 명품백을 산다든지 이런 걸로 할 수가 없었어요. 강제성으로 그냥 저축을 하게 된 거고 돈을 모으게 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네. 그러니까 내가 은행 가서 저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내 스스로 허들을 낮춰요. 좀 한번 요만큼만 할까? 라고 낮추는데 약간 이렇게 좀 강제성이 걸리면 엄청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물가 상승과 뭐 인플레이션을 좀 해지하는 길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2년 정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네. 그러니까 내가 원금을 갚은 것도 내 돈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을 빌렸는데 뭐 한 1억을 갚았어. 그럼 난 1억이 내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산 집이 또 1억이 올랐네. 그럼 나는 2억이 생긴 이런 느낌을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경험으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부랑 경매 공부를 좀 하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자산을 모으는 이런 투자자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하나 딱 생겨요. 네. 엘리베이터 사건인데 이게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 돋고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저희 어머니를 어저께 만나서 한 번 더 뭐 이렇게 인터뷰 아닌 인터뷰 같은 걸 했어요. 했는데 정말 또
또 한 번 생각해도 너무 소름이 돋는 일이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20년 2월입니다. 정확하게 20년 2월 코로나 시절 코로나 우리 막 터졌을 때 기억하시죠? 다들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마스크 쓰고 퇴근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셨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 어떤 남자가 같이 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는 그냥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네.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모르는 번호인데 그냥 받았어요. 그랬더니 방금 같이 엘리베이터 탔던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더래요. 그리고 저 몇 층 몇 호로 이사를 왔고 지금 몇 층 몇 호에 사시는 분 맞으시죠? 방금 엘리베이터 내렸고 몇 층 몇 호에 사시는 분 맞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몇 층 몇 호 정확히 집 주소를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갑자기 마스크를 써서 사람의 눈밖에 모르는데 그 눈매만 보고도 이 사람의 연락처와 집 주소를 매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너무 소름이 돋는 사건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 전화를 받고 당장 전화번호 지우세요 이렇게 화를 내면서 끊고 얼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현관의 문이 자동으로 이제 우리가 잠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확인조차 하러 갈 수가 없었대요. 네, 너무 무서워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저희 이제 가족들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런 일이 지금 생겼다. 엄마가 너무 무섭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뭐 어떻게 해요? 당연히 비상사태죠. 네. 비상사태가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그 사람이 엄마 번호를 어떻게 알았대?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막 조사를 해봤더니 뭐 몇 개월 전에 뭐 이 동네 뭐 자기 본인이 택배 기사인데 여기 이사 오려고 이렇게 좀 연락을 이렇게 했다. 뭐 문자 드렸다. 집을 한번 볼 수 있냐. 이런 이야기 했대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죠. 집을 보려면 뭐 부동산을 통해서 보거나 임대 아파트면 뭐 그런 LH나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집을 보는 거지. 이렇게 일반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집을 보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문자가 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이거를 그냥 삭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죠. 이제 이 지역을 담당하는 모든 택배 영업점에 연락을 해서 이런 연락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있었나 확인을 했더니 없었대요. 네, 없었대요. 그리고 뭐 참고로 제가 쇼핑몰을 한 10년 넘게 하기 때문에 택배 회사들을 어떻게 연락하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는데 없었대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최근에 그 사람이 말한 그 층에 이사 온 적이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사 온 적이 없대요. 좀 그렇지 않나요? 네. 정황상으로는 사실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무섭죠. 네. 근데 이 정황만으로 가지고는 우리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해코지를 하지도 않고 뭘 하지도 않았어요. 뭐 그냥 우리는 무섭지만 이 정황만 가지고 뭐라고 신고를 해요? 그 사람이 여기 살지 않는데 산다고 거짓말했어요 라고 신고를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건이 터지고 나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경찰이 법인은 잡아주겠죠. 근데 이미 그럼 나는 슬픔을 받아들인 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비상사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냥 내가 그 새끼 코끼리처럼 말뚝에 박힌 삶을 살지 않고 약간 이렇게 스스로 탈출해서 투자자의 삶을 살길 잘했다 라고 살게 된 계기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제가 새끼 코끼리처럼 살았다면 저 엄마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엄마 뭐 조심해.
좀 더 조심하게 해. 저도 제 삶이 있고 있는데 제가 엄마 보디가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보디가드 붙일 수도 없잖아요. 그냥 엄마 조심해. 누가 타면 같이 타지 말고, 뭐 기껏 해봐야 핸드폰 번호 바꿔.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못난 놈이 될 뻔한 거죠. 네. 근데 다행히 네, 그때 딱 아시다시피 제가 18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했고 20년도 코로나 시절이니까 다들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 좀 상승 시장이라 조금 초반부터 조금의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 일단 그 집에서 나와. 번호 바꾸고 그 집에서 나와.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예, 아까 말했던 그 영끌했던 저희 집으로 모시고, 엄마 집은 뭐 우리가 준비해 줄게. 저랑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엄청 고맙죠. 네, 시어머니를 갑자기 모시는 건데, 와이프랑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고, 네, 저희 조금 생긴 걸로 어머니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전 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말했던 이 함정, 무주택자의 삶을 유지하고 네, 제가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뭐 신혼주택 이런 데서 살았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이 어쩌면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근데 이 앞전에 말한 것처럼 달콤하고 이렇게 쉬운 이 무주택, 행복주택 이 함정에 빠지면 너무 쉬운 선택이잖아요. 네. 저희 한부모 가정 밑에서 자랐고 임대주택에서 컸어요. 뭐 그런 제가 뭐 처갓집 엄청 부자겠어요? 비슷해요. 그냥 네 그런 사람끼리 이렇게 결혼을 원래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 저도 무주택이고 너무 달콤한 걸 알기 때문에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쉬운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의 안전을 저는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쉬운 선택이 계속 모이잖아요. 쉬운 선택이 계속 모이면 언젠가 그 선택들이 모여서 눈덩이처럼 쌓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더 어려운 환경 속으로 몰아 넣을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쉬운 선택만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생을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뭐 여기에 시간 낭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고 약간 좀 불편하고 제 마음속 깊이 있던 걸 꺼내놓은 시간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도 이 이야기 해도 되냐고 얘기할 때 어머니도 좀 불편했는데 이제는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마음이 좀 편해지셨는지 이제는 뭐 해도 된다라고 하셔서 공개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아요. 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저는 여기서 쉬운 선택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쉬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뭐 저처럼 좀 이렇게 가는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뭐 쉽진 않다라는 말을 하지만 쉬운 선택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10년 임대 거주, 뭐 10년 후 뭐 이렇게 우선 분양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의 그럼 방점은 무주택하고 10년 찍을 거예요. 10년. 이 10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10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세월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24년이니까 딱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딱 10년 전. 10년 전, 2014년. 현재 뭐 20대 대학생 뭐 이런 분들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데이터 갖고 얘기하니까, 10년 전 돌아가 볼게요. 이분 누구냐면,
네,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하신 최경환 부총리예요. 네, 최경환 부총리인데, 자, 그 다음에 뉴스가 이렇게 쓰여 있죠. 네, 최경환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은 위험한 도박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사실 조금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이 당시, 2014년 되어 있잖아요. 2014년 당시는 예를 들면,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가 얼마다 라고 하는 전세가율이 한 70%였어요, 서울이. 그러니까 한 30%만 내 돈이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해줄게요 라고 하신 거예요. 이 경제부총리는 집값 안정화를, 전세를 사느니 30%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는데 그냥 대출을 더 해줄게요. 저리로 해줄 테니까 그냥 집을 사세요 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한 거죠. 반대편인, 네, 지금으로 따지면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도박판에다가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했고, 지금 이렇게 그 공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또 이렇게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면 10년 전, 2014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래요. 전국 아파트 가격의 평균가는 약 3억입니다. 네. 전국이기 때문에 서울 포함 5대가 이렇게 광역시 포함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마한 지방 아파트 이런 거 다 포함 3억이었고 이 당시 서울이 한 5.7억이었어요. 네. 엄청 고가 아파트, 저가 아파트 포함한, 우린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평균이 5.7억이었어요. 5.7억이었고, 그리고 10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나요. 다 아시다시피. 전국은 약 5억으로 바뀝니다. 전국은 약 5억으로 바뀌고, 서울은 약 14억이 돼요. 2배 조금 넘는 숫자가 되죠. 네.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재밌는 게 23년도 작년이잖아요. 작년은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 좋았던 시장이에요. 네, 21년도에 부동산의 정고점을 찍고 이렇게 가격이 쭉쭉쭉쭉 떨어져서 23년도는 가격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도 우리는 놀랍죠. 네, 2점 몇 배 상승했으니까. 이런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이런 세월이. 네. 그러니까,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 너무 그렇게 길지도 않다. 막상 내가 거꾸로 10년을 돌아보면 길지 않다. 자, 그러면, 그때 최경환 부총리님이 얘기하시던 그 10년 전, 네. 이 이야기를 저는 무조건 하고 갈 거거든요. 네. 그때 지금으로 따지면 민주당 원내대표,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최경환 부동산 정책을 하우스 푸어, 무슨 말이야? 집까진 거지 되라고 부추기는 꼴이다. 라고 엄청 비판을 하셨어요. 엄청. 네, 진짜, 더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런데 엄청 비판을 하셨고, 이분이 21년도, 제가 아까 말한 부동산 고점인 2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와서 이제 이렇게 백분 토론을 하는데, 그때 공통된 질문이었어요. 거기서 서울 주택가격에 대한 입장과 집값 안정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방안이 있냐. 네, 엄청 비판하시는 분이니까 방안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걸 이렇게 직접 들어보면 아세요. 엄청 엘레강스한 목소리로 서울 시민들의 집 없는 서름을 앞당겨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네,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이게 너무 긴장해서 실수였다.
우리 취중진단처럼 실수였다라고 하지만 취중진담도 술 취해도 진담을 이야기해요. 속 얘기를 해요. 술 취해도 우리는 속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긴장한 거지 술 취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속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충분히 속 얘기가 실수로 나왔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 박영선 후보였던 이분이 집 없는 서름이라고 딱 방점을 찍어줬어요. 집이 없으면 서럽대요. 그러면 이때가 부동산 고점이라 그랬잖아요. 21년도. 과연 그러면 고점이었기 때문에 현재로 따지면 역대 최고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역대 최고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집 없는 서름이라는 단어를 썼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또 팩트 체크 한번 해봐야겠죠. 집 없는 서름이 어떤 때부터 있었는지. 네, 이거는 1961년도 기사예요. 뉴스예요. 네, 그냥 이게 딱 보이지 않나요? 집 없는 서름. 네. 그러면 이때는 전쟁 끝나고 그럴 수 있다. 전쟁 끝나고 이렇게 확 힘드니까 부모님들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 네, 칩시다. 그렇게 칩시다. 그러면 이제 88 올림픽 하면서 이렇게 근현대 오면서 90년 볼게요. 90년. 이때도 집 없는 서름. 이 단어는 21년도에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옛날부터 있었어요. 50년 전, 60년 전에도 있었어요. 집이 없으면 서러운 걸 이분들은 알아요. 압니다. 그러면 90년도 이때만 그랬나? 좀 더 최근으로 봅시다.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했을 때 빨간 티 입고 그냥 거리 하고 이럴 때 응원하고 이럴 때 그때도 집 없는 서름. 온라인 이렇게 막 써 있어요. 이제 이때부터는 인터넷이 이제 되니까 이제 퍼진 거죠. 무주택자 서민들의 신음소리. 무주택자는 서민들이 신음소리를 낸대요. 어디서? 인터넷에서. 집 없다고 서러워서. 그런데요. 자, 그럼 20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20년이 지나도 집 없는 서름은 더 커졌대요. 더 커졌대요. 누구보다? 네. 지금 욕하고 뭐라고 하는 다주택자 말고, 저 같은 다주택자, 이런 애들 말고, 1주택자, 그냥 내 집 하나 가진 사람하고 집이 없는 사람, 무주택자의 자산 격차가 9.5배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어때요? 내 집 없는 사람. 이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다주택자 되라는 말 아니에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후회할 때가 있는데 그나마 엄마랑 어저께 이야기하고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다주택자의 삶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네. 적어도 말뚝에선 벗어나자. 정부가 주는 달달한 함정, 달콤한 덧, 여기에서 벗어나자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자 볼까요? 그러면 그 달콤한 함정이 과연 지금만 그런가? 네, 똑같이 또 볼게요. 과거예요, 과거. 네, 또 불편한 진실을 볼 겁니다. 이번에는 변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의 과거 데이터를 볼 거예요. 보시면 올림픽 하던 내 집 마련 지름길, 주공 임대 아파트라고 써있죠. 주공 임대 아파트에 저거. 그 옆에 조그맣게 이때는 5년 살면 돼요. 5년만 살면 분양해준, 이렇게 우선권을 준대요. 이때도 써있잖아요. 네. 분양 우선권. 5년 살면 분양. 내 집 마련 지름길. 우리 생각하면 지름길 뭐예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5년 뒤 이 사람들 과연 됐냐는 거예요. 집값 안정으로 인한 임대아파트 큰 인기. 이거 언제예요? 94년도예요. 94년도. 결국에
또 임대 아파트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는 또 임대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 88년도에 지름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또 그 지름길에서 임대 아파트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뭐 또 2003년 볼게요. 2003년. 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집으로 투기 꿈 깨고 임대, 네, 공공임대주택, 네, 이걸로 이렇게 집값 잡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임기 끝날 때 집값 못 잡아서 미안하다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미안하다. 사과는 했어요. 네. 뭐 그것까지 제가 갖고 오진 않았는데 뭐 미안하다 한마디 했어요. 네. 했고 2020년도 네, 보면 이재명 지금 당대표죠. 민주당 당대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속 늘리자는 거예요. 계속 늘리자는 거. 네. 계속 이런 거예요. 그러고 안타깝지만 현 정부도 공공임대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 정치적인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여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임대주택은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 늘어나고자 할 거고 그 기준이 계속 완화되고 있어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네,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달콤한 덫에 앞으로 더 쉬운 선택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좀 더 좋았다. 힘들지만 쉬운 선택을 하지 않았더니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쉬운 선택을 해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다 아는 동기부여 자기계발의 여왕 있죠. 김미경 선생님.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디서 울지 정하래요. 그냥 너는 어차피 울 건데 하고 울 거냐 안 하고 울 거냐를 정하래요. 저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힘들어요. 네, 어차피 힘들어. 그러면 어디서 울 건지 정하고 어떻게 살지 그냥 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산을 가질 수 없는 쉬운 선택을 불편한 진실을 가리고 계속 제공을 해요. 누가? 정치인이 정부가 정치인이 계속 제공을 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단 한 번도 자기들을 포함해서 자기 가족들이 그 임대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전 이게 너무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 정말 너무 말이 안 맞지 않나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게 행복한 줄 알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그 13평짜리에서 살면서 애들 안 키워봤으면서 거기 딱 자녀 둘이잖아요. 안 키웠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키워볼만 하다고 하세요? 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해봤는데 왜 우리한테 하라 그래?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집에서 살아봤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분들은 해보지도 않은 걸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하면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해요. 네. 이런 이야기 하는 개그맨 이런 출신들 많잖아요. 근데 제일 그런 분들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딱 앉아서 많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가장 걱정거리인 거 10개만 딱 써보세요. 10개. 학자금 대출 이렇게 막 쓸 거예요. 그 10개 중에 내가 갑자기 10억이 생겼다면 없어질 수 있는 걱정 다시 다 지워보세요. 저는 90% 없어진다고 봅니다. 90% 없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다고 하는데 걱정은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계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선택을 해와요. 근데 지금 딱 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여러분들, 청년들,
네, 뭐 신혼부부, 네, 과연 이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될까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 선택을 스스로 이 선택의 폭, 내 자산, 내 소득을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내가 빠니보틀 되지 말라는 거 있어요? 네, 뭐 나는 뭐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 있어요? 다 될 수 있어요. 네. 해보자는 거예요. 네, 해보자는 거.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 네, 부를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부를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좀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부를 갖고 있죠. 위선자가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뭐 정확히 거론은 하진 않겠는데 무소유를 말했던 스님이 풀소유였던 적도 있어요. 네. 지금은 그게 이제 들통이 나서 없어졌지만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 부를 갖고 좋은 데 쓰면 되잖아요. 내가 그 부를 갖고 저는 아직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데까지밖에 쓰지 못했어요. 왜? 아직 그 정도의 부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으니까. 더 많은 부가 생기면 더 좋은 데 쓰려고 네,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네. 이게 저가 네, 2030을 지나온 제가 네, 지금 이 시민단체 길이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저 같은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네, 조금이라도 먼저 선택을 했고 조금이라도 산 선배로서 한 이야기 네, 그리고 아니면 후배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이니까 이 제 이야기를 좀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에 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또 다음 시간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 내용 말고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뭐 경매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뭐 질문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뭐 지난 시간부터 했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